평일엔 카페가 제법 한가해요. 아침에 운동을 마치고 제가 운영하는 카페 3층에 있는 갤러리에 나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요즘 저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았지만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었거든요. 정석은 아닐지라도 붓 가는 대로 그리다 보면 마음이 참 편해져요. 며칠 전에 카페에서 바라본 풍경을 주제로 그림을 하나 완성하고 오늘부터 또 뭘 그리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앞으로는 우편물들 여기 두고 갈게요. 고민을 잠시 멈추고 카페 직원이 제 책상에 올려둔 우편들을 살펴봤어요. 자주 가는 갤러리의 초대권, 정기 구독하는 출판사의 신간 소식, 각종 공과금, 평범한 편지들 사이에 금색 봉투가 유난히 눈에 띄네요. 발신인을 확인하지 않아도 누가 보냈는지 짐작이 가요. 가슴으로 낳아 사랑으로 키운 소중한 딸 은영이. 봉투를 열어보니 딸의 편지와 함께 다음 달 결혼 소식에 담겨있는 청첩장, 그리고 비행기 티켓이 들어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쓴 딸의 편지를 보니 30년 전 이 아이를 처음 만났던 그날이 떠오르네요. 당시 저는 이혼을 하고 고향에 내려와 엄마가 운영하는 여관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고등학생 때까지 살았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다른 지역으로 취직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고향을 떠났어요. 그곳에서 직장에 다니다가 거래처 직원이었던 남편을 만났죠. 25살.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린 나이였는데 뭐가 그리 급했는지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당시에는 남편한테 제대로 콩깍지가 씌었거든요. 처음 1년은 참 행복했어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저에게 늘 다정하게 대해줬던 남편의 품이 참 따뜻하고 든든했거든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혼 후 1년이 지나자 시댁에서는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고 저를 슬슬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어른들이 저를 혼내는 게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노력하면 아이도 생기고 시부모님의 사랑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죠. 그러다 동서가 먼저 아이를 갖게 되면서 저는 개밥의 도토리보다 못한 신세로 완전히 전락했어요. 시어머니의 폭언, 괴롭힘, 친정을 무시하는 태도에도 꾹 참았어요. 그래도 남편만은 늘 내 편이라고,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모든 것은 저만의 착각이었지만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저 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어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제가 찾아낸 불륜녀만 여럿이었어요. 저에게 용서를 빌면, 눈물로 호소하면 한 번은 남편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불륜을 들키고도 제 탓을 하며 뻔뻔하게 구는 남편의 행동을 보니 더 이상 그 집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죠. 그 길로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저는 엄마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엄마는 제가 고향에서 다른 일을 찾으면서 좋은 사람 만나 새 출발을 하기 바라셨어요. 아직 30살도 안 된 딸, 앞길이 구만리인데 이렇게 세월을 낭비하면 억울하지 않냐면서요. 엄마 말씀이 다 맞지만 이혼하면서 충격이 컸는지 제가 우울증을 심하게 겪게 됐거든요. 잠도 못 자고 마른 눈으로 오는 모습을 지켜본 엄마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나쁜 생각만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엄마를 도와 여관 운영을 시작했어요. 시간이 2년 정도 흘렀을 때는 엄마보다 제가 더 주인처럼 일을 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도 부모님을 도와 가끔 카운터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일을 곧잘 했어요.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되고 객실 관리만 제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제 상황에도 딱 맞는 일이었고요.
과거와는 달리 여관은 제법 한산했어요. 새로운 손님이 매일 있지는 않았고 주로 일을 하러 몇 달 정도 머무는 장기 손님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날도 장기 손님들 방에 이불을 한 차례 갈아주고 잠시 쉬고 있었어요. 밖을 보니 전날부터 내린 눈이 아직도 내리고 있었죠. 이런 날에는 손님이 잘 없기 때문에 일찍 마감을 했어요. 날이 추워서 그런지 일찍 눕고 싶어서 카운터 쪽 방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고 이불을 깔고 있었죠. 그때 문이 열리면서 현관에 달아놓은 종에서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모습을 드러낸 손님은 무척이나 애처로웠어요. 후줄근한 차림을 한 외국인 남자는 자세히 보니 보자기에 아기를 감싸 안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카운터 밖으로 나갔어요. 남자는 계속 떨면서 저에게 빈 방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며칠 못 씻은 사람처럼 꼬질꼬질해 보였고 옷은 어디에 고른 건지 지저분했어요. 말 그대로 거지꼴이 따로 없었죠. 제 시선을 오해했는지 남자가 황급히 가방을 뒤져 돈을 보여줬어요. 저 돈 있어요. 돈 낼 수 있어요. 빵 주세요. 원래는 방을 알려주고 키만 넘겨주면 그만이지만 여러모로 신경이 쓰여 남자를 데리고 직접 방으로 향했어요. 구석보다는 가운데 방이 더 따뜻하기에 2층 가운데 있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겨울이라 방은 차가웠어요. 서둘러 보일러와 전기장판을 틀어준 후 남자에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저는 다시 카운터로 내려왔어요.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담고 여분의 이불을 챙겨 남자와 아기가 있는 방으로 서둘러 갔어요. 문을 두드리자 남자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이것 좀 챙겨주려고 가져왔어요. 다행히 방에는 온기가 돌고 있었어요. 아기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너무 작았어요. 눈을 꼭 감은 채로 무슨 꿈이라도 꾸는 건지 입을 꾸물거리면서 자고 있었죠. 외국인인데 한국말을 잘하시네요. 제가 하는 말 다 알아들어요? 네, 한국 오기 전에도 한국말 배웠어요. 한국 와서 한국말 더 많이 배웠어요. 아내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말 잘해요. 아내요? 애기 엄마는 지금 어디 있어요? 아내는 죽었어요. 남자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 살면서 사연 하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더 묻지 않았어요. 따뜻한 물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요. 다른 것도 더 필요하면 말하고요. 밤도 늦었는데 이만 쉬세요. 얼핏 남자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지만 모른 척 저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왔어요. 다양한 손님들이 머무는 여관이지만 갓난아기를, 그것도 엄마도 없이 외국인 남자가 데려온 것은 처음이었어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저런 거지꼴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아기 엄마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걸까? 아이를 낳다가 그렇게 된 걸까? 이곳에서 얼마나 머무를지는 알 수 없었지만 있는 동안이라도 아기랑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잠시 전화를 쓰겠다며 남자가 아기를 안고 내려왔어요. 편하게 통화라고 하고 제가 아기를 안아들었죠. 3kg는 넘으려나. 아기는 무척이나 작고 가벼웠어요. 남자는 제가 알 수 없는 언어로 누군가와 열심히 통화를 했어요. 언성이 높아지는 것도 같았죠. 잠시 후 전화를 끊은 남자가 제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전화 필요하면 아무 때나 쓰세요. 근데 아기가 참 울지도 않고 얌전하네요.
이름이 뭐예요? 은영이에요. 아내가 지었어요. 태어난 지 얼마나 됐어요? 14일 됐어요. 그럼 출생신고는 했어요? 아직 못했어요. 곧 할 거예요. 급격히 어두워지는 남자의 표정이 아차 싶었어요. 서둘러 화제를 돌려 했죠. 그러고 보니 아기 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유 있어요. 여기 앞에 식당 많아요. 아기 아빠도 밥 챙겨 먹어요. 제 말이 꾸벅 인사를 하더니 남자는 다시 방으로 올라갔어요. 차림은 여전히 볼품없었지만 따뜻한 물로 씻은 덕분인지 얼굴은 꽤 말끔해 보였어요. 이렇게 보니 저보다도 어린 것 같았죠. 남자는 밖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뭘 먹기는 하는 건지 걱정돼서 컵라면이라도 몇 개 챙겨 들여다보니 아기 분유 옆에 빵봉지만 몇 개 굴러다녔어요. 아빠도 잘 챙겨 먹어야 된다는 말에 그저 알겠다고만 하기에 저도 괜한 오지랖인가 싶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자가 카운터로 다가와 저에게 아기를 맡겼어요. 가끔 다른 부탁은 했어도 먼저 아기를 맡긴 적은 없어서 조금 놀랐어요. 슈퍼 좀 다녀올게요. 은영이 분유 사러요. 금방 와요. 부탁드립니다. 낡은 외투를 여민 남자가 꾸벅 인사를 하고 여관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가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잠에서 깬 아기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시계를 보니 나간 지 2시간은 넘은 것 같은데 밥을 좀 오래 먹는가 보다 했어요. 나간 김에 할 일도 있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아기가 짜증을 내며 울기 시작했어요. 배가 고파 그런가 분이라도 먹이면 나을까 싶어 남자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은 제가 잠시 들렀을 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남자가 미리 타놓은 분유는 전기장판 위에 있어서 따끈했어요. 손등에 살짝 짜보니 뜨겁지 않아서 아기에게 먹였더니 다행히 잘 먹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칭얼거렸었나 봐요. 아기 아빠가 분유 탄 것도 그냥 두고 나간 걸 보면 분명 금방 돌아올 생각이었을 텐데 대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어느덧 밤이 되었지만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 전화를 받은 엄마가 놀라서 여관으로 오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다시 제대로 얘기해봐. 더 얘기할 것도 없어. 슈퍼 갔다 온다고 하고 나갔는데 지금 나간 지 10시간도 넘은 것 같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니? 외국인 같던데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방에 짐은 그대로 있어? 애 버리고 도망간 거 아니니? 에이, 그건 아닐 거야. 아기한테 얼마나 끔찍하게 잘했는데. 아까 보니까 슈퍼 가려고 지갑만 가지고 나갔는지 짐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았어. 기저귀 갈아줘야 될 것 같아서 가방을 좀 뒤졌는데 안에 사진도 들어있더라고. 아기 아빠 짐도 그대로 있고. 그런 거 보면 작정하고 나간 건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별일 있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아이고, 나는 영 느낌이 안 좋아. 그나저나 저 갓난아기를 어떻게 하라고. 슈퍼에 금방 다녀오겠다는 남자는 밤이 깊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아기 아빠를 기다리는 제 마음만 야속하게 타들어갔죠. 굳게 닫힌 여관의 문은 열릴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다음 날이 되었지만 남자의 모습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 왔을까 싶어 방에도 올라가 봤지만
방은 어제 상태 그대로였어요. 엄마에게 잠시 아기를 맡겨놓고 저는 주변 슈퍼를 찾았어요. 여관 주변에는 3개의 크고 작은 슈퍼가 있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슈퍼에 가서 물어봤지만 남자에 대해서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말한 인상착의를 한 외국인 남자를 본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혹시나 싶어 들른 식당에서 그나마 남자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후 행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뭐에 쫓기는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고 서둘러 식당을 빠져나갔고 그 이후에는 알 수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거든요. 여관으로 다시 돌아오니 아기는 엄마 품에서 얌전히 자고 있었어요. 뭐라니? 슈퍼에 왔대? 슈퍼에서는 아무도 못 봤다고 하고 유 앞 기사식당에 외국인이 한 명 와서 밥을 먹고 갔다고는 하는데 그 뒤로는 모른다고 하고. 무슨 일일까 정말. 하루가 지났는데 안 나타나는 거면 말 다 한 거야. 경찰에 신고하고 애도 코어원에 보내든지 하라고 해야지.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쉽게 해. 아기 아빠 분명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았는데. 딱 며칠만 우리가 아기 돌보면서 기다리자, 응? 진짜 무슨 급한 일이 있던 거면 어떡해. 아유, 얘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우리가 애를 어떻게 돌보니? 엄마랑 나랑 여관에 같이 있으면 되잖아. 엄마도 요즘 나한테만 맡기고 여관에 통 안 나왔으니까 겸사겸사, 응? 아기 아빠 올 것 같아서 그래. 여기 처음 오던 날 눈빛이 정말 간절하게 느껴졌단 말이야. 급한 일 처리하고 왔는데 애가 없어 봐. 얼마나 당황하겠어. 그러니까 엄마, 딱 며칠만, 응? 아휴, 누굴 닮아서 저렇게 마음이 물러 터졌나 몰라. 딱 일주일이야. 일주일 뒤에도 소식 없으면 이제 나도 안 봐줘. 알겠지?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엄마를 겨우 말리고 남자가 올 때까지 아기를 돌보게 됐어요. 아빠가 사라진 것도 모르는 채 곤히 잠든 아기를 보니 덮어뒀던 걱정이 밀려왔어요. 정말 엄마 말대로 아기를 두고 가버린 걸까? 일주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기가 정말 순해서 엄마가 별로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아이고, 요 어린 게 뭘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어찌 이리도 조용할까. 문숙이 너 키울 때는 정말 하루 종일 울어서 엄마가 잠시도 쉰 적이 없었는데 너 때 비하면 키우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러게, 나도 이렇게 얌전한 아가는 처음 보는 것 같아. 어디 아픈 건 아니겠지? 그건 아니야. 밥 잘 먹고 잘 싸고 울 때 잘 울고 하면 괜찮은 거야. 그러고 보니 얘는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니? 그때 2주 정도 됐다고 했는데. 애 아빠는 아직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어린아기를 데리고 여기까지 왜 온 걸까? 아기 엄마는 어쨌다고? 물어보긴 했는데 죽었다고 하더라고.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까지는 못 물어봤어. 표정이 너무 슬퍼서. 아기를 낳다가 그렇게 된 건지 아님 낳고 나서 무슨 사고가 났는지 알 수가 없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냥 좀 불어나 볼걸. 이 작은 갓난아기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는 게 느껴지는데 남자의 소식은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만 더 하고 미루는 사이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엄마는 이 정도면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 이만 고아원에 아기를 보내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내키지 않았죠. 한 달 동안 정이 많이 쌓이기도 했고 아기의 아빠가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았거든요. 그날 아기를 품에 안고 저를 바라봤던
그 간절한 눈빛이 도무지 지워지지 않았어요. 엄마는 제가 못하겠으면 본인이 하겠다고 아기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셨어요.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나가면 어디 있는지 저에게 말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데리고 나왔어요. 엄마는 고아원을 미리 알아봤다면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아기를 안고 고아원으로 갔어요. 남자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기약 없이 아기를 돌볼 수는 없으니까요. 고민 끝에 고아원에 도착을 했어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망설이는 저를 발견한 직원이 무슨 일이냐며 말을 걸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니 직원은 서류 몇 장을 주며 내용을 적으라고 하더니 아기를 두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정도 아기는 입양이 금방 될 거예요. 요즘엔 해외 입양이 많아서 아마도 해외로 가게 되겠죠. 해외요? 그렇게 되면 아기 아빠가 찾으러 왔을 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씀 들어보니 한 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는데 아기 아빠가 올 것 같지는 않고 특이한 경우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흔하죠. 그렇게 버려져서 온 아기가 여기에도 10명이 넘고요. 망설이는 저의 모습에 직원은 아기 아빠를 끝까지 기다려볼 생각이면 위탁보호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별다른 제도로 정해진 것이 없어서 사실상 시설이 아닌 제가 직접 키우는 거라고요. 아기 아빠가 저에게 좀 봐달라고 아기를 맡기고 갔으니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봐주는 건 문제가 안 될 거라고요. 제 손가락을 꼭 잡고 잠든 아기를 보니 차마 고아원에 두고 갈 수가 없었고 결국 저는 아기를 데리고 다시 여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돌아온 저를 보고 엄마는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지으시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아니 엄마 그게 아니고 지금 고아원에 있으면 해외로 입양 갈 가능성이 높다잖아. 그럼 아기 아빠가 왔을 때 어떡해. 해외로 가면 진짜 찾기 어려울 텐데. 그냥 아기 아빠 올 때까지 우리가 위탁보호하면 안 될까? 위탁보호? 말이 위탁보호지. 생판 남의 애 우리 보고 대신 키우라는 소리잖아. 엄마는 정도 안 들었어? 몰라. 아휴, 밖에 나가서 만나라는 남자는 안 만나고 하루 왼종일 여관에만 콕 박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나는 이제 상관 안 할 테니까 너 혼자 위탁보호인지 뭔지 잘해봐. 나한테 도와달라 소리 하기만 해. 알겠어. 엄마 신경 쓰게 하는 일 없을 거야. 아기 아빠 올 때까지만 데리고 있을게. 고마워, 엄마. 그날 이후로 저는 아기를 키우게 됐어요. 엄마도 말은 모질게 하셨지만 서툰 저를 대신해서 아기를 더 열심히 돌보셨어요. 카운터 옆에 비품을 모아놓는 용도로 사용했던 방을 비우고 그곳을 아기 방으로 꾸몄어요. 엄마와 저는 집 대신 여관에서 지내며 교대로 아기를 돌봤습니다. 여관 운영을 하면서 아기를 돌보다 보니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렀어요. 아기의 모든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어요. 한때는 결혼해서 남편과 저를 닮은 아이를 낳아 알콩달콩 사는 것을 꿈꿨었죠. 이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제 인생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은영이를 통해 그 기쁨을 알게 된 거예요. 첫 옹알이, 첫 뒤집기, 아기의 모든 첫 순간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 참 고마우면서도 그럴 때마다 아기 아빠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어요. 생사라도 알 수 있다면 좋으련만. 추운 겨울 아기를 처음 만난 후 봄, 여름, 가을을 보내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달력을 보니 아기를 키운 지도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기를 키우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엄마와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아이 덕분에 우울증도 거의 사라진 것 같았어요. 약을 먹지 않으면 잠들기 힘들 정도로 우울증이 심했던 제가
이제는 약 없이도 숙면을 취하게 됐다는 사실이 엄마를 기쁘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기가 갑자기 열이 오르면서 설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키우면서 이렇게 아팠던 적이 없는데 엄마는 첫돌 시기가 되면 아기들이 크게 아플 수 있다면서도 걱정이 되는지 조금만 더 살펴보고 열이 내리지 않으면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갈 상황에 대비해 이것저것 챙기려고 보니 그제야 아기의 출생 신고가 아직 안 됐다는 사실이 생각났어요. 1년 전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 아기 출생 신고는 했냐는 말에 아직이라고 했던 표정이 갑자기 제 뒤통수를 치는 기분이었죠. 엄마도 저도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했어요. 고아원에 보내자는 말을 엄마도 예전처럼 세게 하지 못하셨죠. 한 가지 생각이 계속 제 마음속에 맴돌았지만 쉽게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엄마, 은영이 출생신고하자. 내 자식으로. 사실 1년이나 지났는데 아빠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 앞으로도 나타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래도 우리 손으로 키운 아기를 고아원에 보내는 거 난 못하겠어. 엄마 소원대로 남자 만나서 다시 결혼하는 일은 나한테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은영이를 내 가족으로 내 딸로 키우고 싶어, 엄마. 제 말에 엄마는 화를 내지도 수긍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아기를 바라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기는 것 같았죠. 한동안 열 때문에 울었던 아기는 다행히 열이 내려서 진정이 되고 있었고 잠시 바람을 쐬고 오겠다며 나간 엄마는 2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결심이 선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은영이 우리가 키우자. 내가 혼자 고아원 앞까지 가봤는데 차마 우리 은영이를 거기에 맡기지는 못하겠더라. 너만큼 나도 정이 많이 들었어.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라는 얘기도 있잖아. 어디 한번 잘 키워보자. 생일은 오늘로 하자. 오늘이 우리 은영이가 태어난 날이야. 엄마 고마워. 은영이 오고 나서 나 우울증도 없어지고 많이 좋아졌어.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 것 같아. 잘 키워볼게. 그날 이후 은영이는 제 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도나 법이 잘 되어 있어서 쉽지 않지만 당시에는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정식으로 제 딸이 되고 나니 아이에게 더 마음이 갔어요. 제가 정말 엄마가 된 것 같았죠. 아이는 눈이 참 컸어요. 누가 봐도 예쁘고 귀여웠지만 혼혈의 느낌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과 별다른 교류를 하면서 지내는 편이 아니라 몰랐지만 유치원에 데리러 가면 가끔 혼혈이냐고 묻는 엄마들이 있었죠. 그럴 때면 저는 우리 애가 워낙 눈이 커서 예쁘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죠. 나중에 아이가 커서 아빠에 대해 물어보면 어떡하나. 그럼 사실대로 말해주는 게 맞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날이 최대한 늦게 왔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엄마와 저의 사랑을 먹고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좁은 여관 카운터가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졌던 저도 아이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엄마와 저는 아이를 위해 자주 시간을 내서 소풍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추억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 행복이 오래오래 지속되길 바랬죠. 그러다 아이가 5살이 되던 해에 저의 유일한 버팀목인 엄마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중환자실에서 잠깐 의식에 돌아왔을 때도 은영이를 찾던 엄마는 결국 며칠 뒤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괴로운 날들이 이어졌지만 아이 덕분에 금방 회복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 때도 저를 안아주는 아이의 작은 손길이 정말 큰 위로가 됐거든요. 아이를 내 딸로 키우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죠. 아이와 함께 바쁘게 지내다 보니 아이는 어느덧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쯤
여관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워낙 오래된 여관이어서 그런지 제가 아무리 깔끔하게 관리를 해도 손님들은 새로 지은 곳을 찾았어요. 근처 공사장에 몇 달씩 일을 하러 온 인부들이 장기 손님으로 머무는 덕분에 근근히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었지만 사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주변 상가들도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했고 저희 여관만이 세월을 간직한 채 덩그러니 있었죠. 주변과 참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었어요. 그러다 여관 자리에 새로 건물을 짓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부동산 중개인은 이런 기회 없다며 팔아버리라고 했지만 어쩐지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란 부모님과의 추억이 있는 곳이기도 했고 제 마음속에 언젠가는 은영이의 친아빠가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남아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여관을 팔 수 없었어요. 대신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새벽에는 건물 청소를 하러 다녔죠. 여관도 사람을 쓰기에는 형편이 안 될 것 같아서 결국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고 여관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어차피 집에서는 잠만 잤기에 오히려 좋다고 스스로 잘된 일이라고 위로했어요. 다행히 아이도 어렸을 때부터 여관에서 보낸 시간이 많아서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몇 년을 버티며 살다 보니 아이는 10살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잠든 아이의 모습을 확인하고 새벽 청소 일을 하러 갔어요. 귀가 얼 정도로 추운 겨울에는 청소를 하는 것이 더 힘들지만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우니 아이에게 따뜻한 국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청소를 마쳤어요. 청소를 마치고 여관으로 걸어가는데 눈송이가 머리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점점 눈발이 굵어지는 것을 느끼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눈이 얼기 전에 여관 앞을 쓸어놔야 하거든요. 여관 맞은편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여관 앞에 서 있는 고급 승용차 2대와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지? 우리 여관 앞에 저 사람들이 왜? 여관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신호가 바뀌자마자 그 사람들을 향해 다가갔고 때마침 고급 자동차의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나왔어요. 저를 보던 남자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고급스러운 것들로 치장을 한 남자가 제 손을 잡고 반갑게 저를 불렀을 때는 순간적으로 누군지 감이 안 왔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정체를 깨닫는 데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간절하게 저를 바라봤던 10년 전의 눈빛,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눈빛 때문에요. 남자의 정체를 확인하고 정말 깜짝 놀라서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은영이 아빠 맞죠? 맞아요, 사장님. 이제 와서 죄송해요. 여기 없어졌을까봐 많이 걱정했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 있던 사람들은 남자의 경호원인 모양이더라고요.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자 경호원들은 여관문을 열어주고는 다시 여관 앞에서 대기했어요. 불 꺼진 로비에 들어가 카운터 쪽방에 불을 켜고 남자를 앉게 했습니다. 따뜻한 물을 끓이면서 바라본 남자의 모습은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지나가다 마주치면 못 알아볼 정도로요. 쪽방을 둘러보던 남자의 시선이 엄마와 저, 은영이 이렇게 셋이 찍은 사진에 박혔어요. 차를 건네는 저에게 남자가 묻고 싶은 것 딱 하나겠죠. 은영이 어디 있어요? 아직 여기 있어요? 그 전에 저한테 먼저 얘기할 게 있잖아요. 잠깐 슈퍼에 간다던 사람이 왜 10년이 지나서야 나타나는지, 은영이를 버리고 어딜 갔던 건지 그것부터 얘기해줘야죠. 제 말에 남자는 고개를 떨구고
지난 10년 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남자의 표정은 떠올리기 싫은 순간을 억지로 꺼내는 것처럼 괴로워 보였습니다. 저 원래 불법 체류자였어요. 원래 살던 집은 너무 가난했어요. 한국 가서 일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 공부했어요. 저 한국어 금방 배웠어요. 돈은 없지만 똑똑했어요. 돈 모아서 브로커한테 돈 주고 한국에 왔어요. 그때 공장 취직했어요. 10년 전 처음 봤을 때 유난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고 혹시 불법 체류자가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역시 맞았네요. 지독한 가난이 싫었던 남자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 와서 공장에 취직을 했고 그곳에서 은영이 엄마와 사랑에 빠졌다고 했어요. 은영이 엄마는 부모가 없는 고아였고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면서 더 가까워졌대요. 그러다 은영이를 가지게 되었고 부모가 될 생각에 행복했대요. 그런데 은영이를 낳고 아내가 사망을 했대요. 혼인신고도 하지 못했고 자신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도 없었고 장례를 포기해야만 했대요. 무서웠어요. 병원에서 제가 불법 체류자인 거 알까봐 추방될까봐 겁났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기 집만 챙겨서 도망쳤어요. 여기저기 숨어 다녔어요. 그러다 여관에 오게 됐어요. 여기 너무 따뜻했어요. 그래서 오래 있고 싶었어요. 여관 전화로 당시 함께 한국에 왔던 동료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있는 지역을 말하고 도와달라고 했지만 동료는 지금 단속기간이라 조심해야 된다고 들키면 안 된다는 말을 했대요. 제가 신고할 사람 같진 않아서 당분간 이곳에서 지내려고 했다고요. 그러다 슈퍼에 갔던 그날 일이 생긴 거예요. 밥을 먹고 슈퍼로 향하는데 경찰이 다가왔고 당연히 신분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자 그 자리에서 연행을 당하게 됐다고. 마치 경찰이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고 온 것 같았대요. 믿고 싶지는 않지만 동료가 자신을 팔아넘긴 것 같다면서요. 한국말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대요. 제대로 된 조사나 확인도 없이 불법 체류라는 사실에만 초점이 맞춰졌고 곧바로 추방 조치가 내려졌다고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대요. 추방되면서 한국에는 5년간 입국 금지라는 처벌까지 받아야 했대요. 아무리 울고 상황을 설명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분유를 사러 나간 건데 추방돼서 방법이 없었어요. 여관 전화번호 몰라서 전화할 수 없었어요. 은영이 데리러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5년 뒤에 꼭 한국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 벌려고 매일매일 일했어요. 한국말을 할 줄 알았던 남자는 여행 가이드 일을 하면서 주변에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다녔대요. 입국 금지 기간인 5년이 끝나면 무조건 한국에 가겠다는 일념으로요. 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한국에 가려고 했지만 불법 체류를 했던 것 때문에 비자가 쉽게 나오지 않았대요. 지금 남자의 상황으로는 또다시 불법 체류를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신청을 했대요. 그렇게 또 3년이 흘렀고 그때 누군가 자신을 찾아왔대요. 저 아버지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아버지 비서가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제 앞으로 유산 많이 남겼어요. 정말 많이 남겼어요. 셀 수 없었어요. 갑자기 큰 부자가 됐어요. 부자 되고 저 도와줄 사람들 찾았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아빠가 언젠가 자신을 찾으러 온다는 말은 거짓말인 줄 알았대요. 아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심지어 그렇게 대단한 자산가일 줄은 몰랐다고.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엄마는 죽을 때까지 아빠와 인연이 끊어져 있었고 자신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면서요. 그렇게 있는 줄도 몰랐던 부자 아버지의 사망으로
평생 놀고 먹어도 살 수 있는 막대한 부를 얻게 된 남자는 그 길로 자신이 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대요. 변호사와 각종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끝에 남자는 드디어 한국에 올 수 있었대요. 자신이 8년 넘게 고생해도 이룰 수 없던 일을 아버지가 남긴 재산 덕분에 이룰 수 있게 됐다면서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여기로 온 거라고요. 오면서도 내내 걱정을 했대요. 기억 속 건물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없는데 여관도 없어졌으면 어떻게 하나. 은영이가 여기 없더라도 어디 있는지 단서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온 거라면서요. 10년 전 그날처럼 간절한 표정으로 말을 하는 남자의 시선은 자꾸만 은영이의 사진에 가 있었어요. 은영이는 어디에 있나요? 입술이 마르는지 자꾸만 물을 홀짝거리는 은영이의 친부에게 저는 남자가 떠나고 은영이의 출생 신고를 하게 된 것과 그 후로 엄마와 제가 은영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빠짐없이 이야기했어요. 제 말을 듣고 남자는 무릎을 꿇으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이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은영이의 친부가 딸을 걷어줘서 고맙다며 제게 고개를 숙일 때마다 제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은영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갑작스럽게 추방을 당한 것이었고, 그 뒤로도 은영이를 만나기 위해 10년을 하루같이 살았던 사람. 저 또한 10년 동안 은영이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움이 밀려왔죠. 은영이의 친부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날이 밝았어요. 잠에서 깬 아이가 제가 옆에 없는 것을 보고 카운터 쪽방으로 왔습니다. 아이를 본 남자의 눈이 순식간에 커지는가 싶더니 눈물을 쏟아냈어요. 아저씨 누구세요? 은영아 안아드려. 은영이 친아빠야. 은영이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자신의 아빠에게 다가갔어요. 은영이는 자신이 제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은영이가 초등학생이 됐을 때 친구들이 자기를 놀린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도 자신들의 엄마한테 은영이가 혼혈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은영이에게 그대로 전한 거였겠죠. 혼란스러워하는 아이에게 저는 친부가 남기고 간 가방에 있던 엄마 사진을 주면서 이야기했어요. 은영이의 엄마는 하늘에 있고 아빠는 은영이를 위해서 돈을 벌러 갔다고요. 저는 그런 은영이를 지켜주기 위해 마음으로 낳은 엄마라고요.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만 이 주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이도 친부모의 존재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엄마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죠. 아빠, 이제 돈 다 벌었어요? 은영이가 저를 알고 있나요? 네, 초등학교 입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얘기해줬어요. 자신의 존재를 딸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남자는 감격했는지 아이를 끌어안고 한바탕 오열했어요. 아빠의 마음이 전해진 건지 은영이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모습을 보자니 저도 코끝이 따가워졌어요. 은영아 보고 싶었어.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 어린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한참을 살피던 남자는 아내를 떠올렸어요. 아내랑 똑같아요. 웃는 모습 똑같아요. 10년 만에 만나는 사임에도 닮은 듯 자연스럽게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을 보니 제 역할은 여기까지구나.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그날 은영이는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저는 은영이의 친부에게 은영이와 하루 동안 시간을 보내고 오라고 했어요. 오늘을 위해서 10년을 애태우며 노력했을 은영이 친부의 마음을 알기에
1분 1초도 더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을 보내고 어딘가 헛헛한 마음이 들어 엄마의 납골당을 찾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기다렸던 은영이 친아빠가 오늘 왔어. 나타나면 당장 나가라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하려는 거냐고. 실컷 욕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네. 그 사람도 은영이 두고 추방당했는데 은영이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다시 한국 오려고 10년을 애썼더라. 핏줄끼리 만났는데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건데 당연한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 엄마라면 어떻게 할 거야? 대답이 없는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을 그곳에서 혼자 떠들었어요. 마음에 어떤 결정을 제대로 내리지 못한 채 다시 여관으로 돌아왔더니 은영이가 왔는지 고급 자동차가 보였어요. 제가 도착하자 은영이가 쪼르르 달려와 오늘 아빠와 뭘 했는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행복해 보이던지. 은영아, 엄마랑 그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이제는 아빠랑 같이 살아보는 거 어때? 제 말이 옆에서 듣고 있던 은영이의 친부 눈이 커졌어요. 사실 알고 있어요. 제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 남자는 법적으로든 어떻게든 은영이를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을요. 10년을 키웠다고 해서 은영이가 제 소유물은 아니니까요. 아빠랑 살면 엄마 못 봐? 아니, 볼 수 있어. 근데 지금처럼 맨날 보는 건 아니고 은영이 방학할 때마다 볼 수 있어. 은영이는 그동안 엄마 나라에서 살았으니까 이번에는 아빠 나라에서 살아보는 거야. 엄마 볼 수 있는 거면 아빠랑도 살고 싶어. 역시 핏줄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친아빠랑 살고 싶다는 솔직한 은영이의 말에 피식 웃음이 났어요. 은영이 뒤에서 저를 향해 계속 고개 숙이며 인사하던 남자는 저에게 보답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은영이 키워주신 은혜 갚을 거예요. 다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 거예요. 아니요. 은영이 키우면서 제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보답은 필요 없어요. 보답이라면 은영이가 자라면서 이미 다 했으니까요. 아니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은영이의 친부는 정말 끈질기게 저를 따라다니면서 뭐든지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결국 저는 이 여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사실 이 여관을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의 흔적이 있는 곳이라 팔거나 부수고 싶지는 않고, 근데 또 형편을 생각하면 여관 장사도 거의 안 되는데 정리하는 게 맞고, 사실 은영이 아빠 기다리느라 자리 지킨 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만났으니까 미련 버리고 정리해야 되나 싶어요. 이 여관 말고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은영이의 친부의 말에 오랫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꿈을 이야기했어요. 예쁜 카페를 만들고 어렸을 때 포기했던 그림을 그리면서 사는 삶. 은영이의 친부는 이 공간을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겠노라 약속을 하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자신만 믿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며칠 뒤 전문가가 찾아왔고 전문가는 자신이 정말 큰 계약금을 받았다면서 제가 상상하는 그 공간을 꼭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관이 리모델링 되는 동안 저는 은영이와 함께 긴 여행을 떠났어요. 한국에서 6시간 남짓 가면 도착하는 은영이의 친부의 나라에 가서 평생 기억에 남을 대접을 받았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제 평생 퍼스트 클래스를 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은영이와 저는 몇 달 동안 주변 나라를 포함해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며 추억을 만들었어요.
한국으로 떠나기 얼마 전에는 은영이가 다닐 학교에도 함께 방문을 했어요. 아이와 함께 꿈 같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몇 달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한국으로 떠나는 날에는 은영이가 어찌나 울던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은영이의 친부도 제가 원한다면 이곳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제 인생이 있기에 자주 만나자는 인사를 끝으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공사가 끝난 뒤였어요. 카페의 작은 인테리어 소품까지 제가 원하는 느낌으로 모두 준비되어 있었어요. 은영이 친부의 대리인이 실력 있는 바리스타를 섭외해준 덕에 저는 부담 없이 카페를 오픈할 수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갤러리 공간도 있었고 가장 꼭대기층은 제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은영이를 키우면서 이런 보답을 바란 적은 맹세코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엄마와 제가 베풀었던 온정이 큰 선물로 되돌아온 것 같아 참 감사했어요. 덕분에 저는 부모님과 은영이의 추억이 깃든 이곳에서 평생 지낼 수 있게 됐죠. 카페 오픈을 하고 몇 주 지났을 때 은영이에게 편지가 왔어요. 편지에는 학교에서 찍은 사진과 새로 사귄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 몇 장 들어있었어요. 저를 보고 싶어 하면서도 그곳 생활에 적응하는 아이의 모습이 참 대견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를 보이는 아이의 사진을 보며 아이를 키운 10년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더 이상 갈 곳 없는 간절한 아빠를 외면하지 않았던 제 행동이 누군가가 살아갈 힘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더없이 뿌듯하네요. 그 후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은영이가 방학이 되면 저는 카페를 직원에게 맡기고 은영이와 함께 세계 여행을 다녔어요. 세상은 넓고 제가 모르는 것들로 넘쳐났어요. 그런 새로운 순간들을 은영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큰 행복이었죠. 은영이는 대학 생활을 한국에서 하길 원했어요. 덕분에 저는 4년 동안 은영이를 온전히 차지할 수 있었죠. 대학 생활을 마치고 원래 집으로 돌아간 은영이는 친부의 회사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배웠어요. 한동안 영상통화로만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은영이가 저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여러 가지 여건상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영상통화로 인사를 했어요. 화면으로도 두 사람의 행복한 마음이 전해지더군요. 그 뒤로 결혼 준비가 시작됐고 결혼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 저에게 빨리 오라며 편지와 함께 티켓을 보낸 거예요. 방금 전까지 뭘 그릴까 고민했던 제 손이 바빠졌어요. 은영이가 보내준 웨딩 사진을 옆에 세워두고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사진 속 아름다운 두 젊은이의 모습을 보니 제 입가에도 미소가 피어납니다.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누구 하나 놓지 않았던 우리의 인연의 끈.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기쁨이자 행복인 딸의 새로운 인연을 축복하며 열심히 색을 덧칠합니다. 딸의 행복을 비는 간절한 제 마음이 부디 그림에 온전히 담기길 바라며 오늘도 저는 스스로 행복한 날들을 채워갑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